우리는 왜 괴로운가를 한 번쯤은 묻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마음은 불안하고 관계는 반복해서 어긋나고 원치 않는 감정은 계속 올라옵니다. 불교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괴로움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억지로 부여한 형벌이 아니며 세상이 특별히 나를 미워해서 생긴 결과도 아닙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도 아닙니다. 괴로움은 반드시 어떤 원인과 조건 위에서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분명한 흐름과 질서를 따라 생겨납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만을 붙잡습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불안을 없애려 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감정이 요동치면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결과를 다루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그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 생각은 어떤 조건 위에서 자라났는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고 합시다. 그 말은 단지 소리였을 뿐인데 왜 그것이 나에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을까요? 그 안에는 나의 기대, 나의 두려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거절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갖추어졌기에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괴로움은 외부 자극 하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의 기억과 해석, 익숙한 반응 방식,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가 서로 얽혀 하나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간적인 사건이라 여기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형성된 경향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괴로움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힘든 감정을 견디는 일이 아니라 그 감정이 자라나는 토양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어떤 생각이 반복되고 있는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꼭 붙들어야만 안심이 되는지 차분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불교는 여기서부터 길을 제시합니다. 괴로움을 제거하려 애쓰기보다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또렷이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알아차림은 비난이 아니고 억압도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선택할 여지를 갖게 됩니다. 반응하지 않을 자유, 붙잡지 않을 자유가 생깁니다. 괴로움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그렇게까지 지키고 싶은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가? 그 물음에 정직하게 마주 설 때 비로소 삶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괴로움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조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이 원리를 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기의 구조를 가장 정밀하게 설명한 가르침이 바로 12연기입니다. 12연기는 단순한 교리 암기 항목이 아닙니다. 12연기는 삶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을 이해하는 틀입니다. 그것은 복잡한 철학 체계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마음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지만 그 흐름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일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이미 일어난 결과에 휩쓸려 후회하거나 자책하는 데서 멈춥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결과 이전의 과정을 보라고 안내합니다. 어떤 계기로 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감정을 일으키며
감정이 다시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차분히 관찰하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면 우리는 자신을 조금 덜 탓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반응 뒤에는 나름의 조건과 맥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조건을 안다는 것은 그 조건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발견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심코 반복하던 반응을 한번 멈춰서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전과는 다른 선택이 열립니다. 작은 자각 하나가 이후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12연기는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삶의 기술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날 때 그 마음이 어떤 생각에서 비롯되었는지 돌아보게 하고, 불안이 커질 때 그것을 키우는 상상이 무엇인지 살피게 합니다. 그렇게 한 단계씩 짚어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막연히 괴롭던 마음이 구조를 갖고 드러나고, 구조를 알게 되면 거기에 휘둘리는 힘도 서서히 약해집니다. 결국 이 가르침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설명이 아니라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통찰입니다. 보이지 않던 연결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태도로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삶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이며, 괴로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밝히는 해부도이며, 동시에 그 괴로움을 멈출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수행의 안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연기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이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머리로 아는 이해를 넘어 몸과 마음으로 체감하는 통찰에 다가가고자 합니다. 교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숨쉬는 이 자리에서 확인될 수 있을 때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개념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을 끝까지 따라가 보는 일입니다. 불쾌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감정이 막연한 덩어리로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휩쓸리지만, 그 안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여러 단계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어떤 자극이 있었고, 그 자극을 해석하는 생각이 일어났으며, 그 생각을 믿는 만큼 감정이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다시 말과 표정, 태도로 드러나 또 다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한 번의 경험도 자세히 보면 연속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인식하지 못할 때 삶은 자동으로 흘러가지만, 인식하는 순간부터는 새로운 여지가 생깁니다. 같은 자극이 와도 반드시 같은 반응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틈은 아주 미세하지만 수행은 바로 그 틈을 발견하고 넓혀가는 작업입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림이 늦게 따라오지만 반복할수록 점점 더 이른 지점에서 흐름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이 폭발한 뒤에 후회하는 대신 감정이 커지기 전에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관계를 바꾸고 하루의 분위기를 바꾸며 결국 삶의 방향까지 달라지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는 것은 거창한 형이상학이 아니라 바로 이런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이 가르침은 삶을 통제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삶의 움직임을 이해하라는 초대입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덜 흔들리고 덜 집착하며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12연기는
책 속의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먼저 연기라는 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연기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이 가르침은 석가모니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근본에서부터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물을 따로 떼어 생각하고 사건을 개별적인 것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드러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의 결과 뒤에는 반드시 그것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 있고 하나의 선택 뒤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경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일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수많은 조건이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어나는 일조차 흙과 물, 햇빛과 공기, 계절과 시간의 협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요인의 의지에 일어납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고정된 실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계 맺으며 변화하는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을 바라보는 태도에서도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단순히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로 단정하기보다 그 사람을 둘러싼 조건과 맥락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난은 줄어들고 이해의 여지는 넓어집니다. 자신을 향한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실수나 약점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고정된 나의 본성으로 여기기보다 형성된 흐름의 일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기의 통찰은 삶을 보다 유연하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단단히 굳어있던 판단이 느슨해지고 흑백으로 나뉘던 생각이 점차 다층적으로 변합니다. 결국 이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그물망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사실을 깊이 체득할수록 우리는 독립된 개체로서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각이 이후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바탕이 됩니다. 이 말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내 감정은 내 것이다. 내 생각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의 존재가 스스로의 힘만으로 서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많은 관계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나라는 감각은 매우 선명하지만 그 안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요소가 모여 잠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뿐임을 알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반복된 교육, 주변 사람들의 말과 태도,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이 겹겹이 쌓여 지금의 성향을 빚어냅니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조차도 완전히 새로운 창조라기보다 이전에 보고 들은 것들이 재구성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감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유독 예민해지는 이유는 그 상황이 과거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몸의 컨디션, 날씨, 최근의 피로도 같은 요소도 미묘하게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합니다. 고정된 중심이 있어서 모든 것을 지휘한다기보다 여러 조건이 만나며 순간순간 하나의 방향을 만들어내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단하다고 믿었던 자아의 경계가 흐려지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큰 안도감을 줍니다. 지금의 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붙들 필요가 없고 변하지 않는 본성에 갇혀있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표현도 달라질 수 있고 이해가 깊어지면 태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빚어지고 있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스스로를 고정된 틀에 가두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타인을 바라볼 때에도 단정과 낙인을 내려놓게 합니다. 결국 연기의 관점은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보다 넓은 관계 속에서 이해하도록 이끄는 시선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수많은 조건이 모여 잠시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부모, 사회의 언어, 기억, 경험, 습관, 문화, 몸의 상태, 기후까지 모든 것이 얽혀 지금의 나를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괴로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도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모여 형성됩니다. 그 조건의 사슬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12연기입니다. 이 설명은 괴로움을 개인의 결함이나 운명의 탓으로 돌리지 않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성격이 나빠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 배경이 맞물리며 하나의 감정과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괴로움을 이해하려면 표면에 드러난 모습만이 아니라 그 이면의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복되는 갈등이 있다면 그 안에는 나의 기대와 두려움, 익숙한 반응 방식이 함께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말에 과도하게 상처를 받는다면 그 말이 건드린 기억이나 해석이 이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의 괴로움은 단일한 원인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여러 조건이 연결되며 점차 힘을 얻고 마침내 뚜렷한 경험으로 드러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우리는 자신을 함부로 단정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고통을 볼 때에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맥락이 있고 그 맥락이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명확하게 보기 위한 틀입니다. 막연히 뒤엉켜 있던 감정이 단계와 연결을 갖추어 드러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구조를 알지 못하면 변화도 막연하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개입할 지점도 함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연기는 단순한 이론을 넘어 실제 삶을 비추는 도구가 됩니다. 괴로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조금 더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깨어있음이 쌓이면 삶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2연기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가집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회, 취, 유, 생, 노사. 이것은 외워야 할 목록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입니다. 과거의 원인이 현재를 낳고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낳는 구조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각각을 따로 떼어 고정된 단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앞의 조건이 뒤의 결과를 낳지만 그 결과는 다시 새로운 조건이 되어 또 다른 국면을 열어갑니다. 마치 물레바퀴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연속적으로 움직이듯
하나의 고리가 다음 고리를 밀어내며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먼 과거의 이야기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 하나, 느낌 하나가 다음 반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히 넘긴 작은 선택이 이후의 방향을 미묘하게 바꾸고 그 방향은 다시 새로운 경험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시간의 선 위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연속으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제의 태도가 오늘의 습관이 되고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성향을 굳혀갑니다. 이처럼 삶은 단절된 장면들의 집합이 아니라 이어진 흐름의 결과입니다. 각 단계는 서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관계 속에서 의미를 얻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가 성립하지 않듯 모든 요소가 상호 의존하며 작동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면 우리는 단순한 나열을 넘어 구조의 맥락을 이해하게 됩니다.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삶을 보다 입체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표면적인 사건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사건을 가능하게 한 배경과 이어질 결과까지 함께 고려하는 시야를 갖게 됩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각각의 항목은 그런 전체 흐름 안에서 위치를 가집니다.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연결고리를 확인하다 보면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설명이 점차 구체적인 경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조금 더 또렷이 보게 될 것입니다. 12연기의 첫 번째는 무명입니다. 무명은 단순히 지식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보지 못하는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긴다는 사실,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사실, 이 보지 못함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삶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습관과도 같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잠시 스쳐가는 경험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것에 안주하면서도 동시에 불안을 느낍니다.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마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착이 괴로움을 낳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더 많이 줄수록 더 안전해질 것이라 믿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만족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잠시의 안도 뒤에 또 다른 갈망이 이어집니다. 이 반복을 통찰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손을 뻗습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도 큰 착각을 낳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타인 역시 변하지 않을 존재로 규정합니다. 그렇게 굳어진 생각은 관계를 경직시키고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실은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모습만을 진짜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오해는 삶의 유연함을 가로막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상실을 과도하게 슬퍼하며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동요하게 됩니다. 무명은 특별한 어둠이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의심하지 않는 전제와 같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온 생각들이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기에 이후의 흐름도 그 방향으로 굳어집니다. 따라서 무명을 이해한다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일이 아니라 기존의 전제를 비추어 보는 일입니다. 익숙함을 잠시 멈추고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영원할 것처럼 붙잡고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나라는 중심을 단단히 세웁니다. 이 모름이 모든 시작입니다. 이 시작은 아주 미세해서 스스로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편안함을 원했을 뿐이고 상처받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붙잡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두려움도 함께 자라납니다. 잃을까봐 불안해지고 기대에 어긋날까봐 예민해집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지켜야 할 대상도 많아집니다. 그만큼 마음은 늘 긴장 속에 머물게 됩니다. 나라는 중심을 단단히 세울수록 그 중심을 위협하는 모든 것이 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 다른 태도, 다른 선택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 세운 경계 안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겉으로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누구나 안정과 인정, 지속을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작은 변화도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상황은 끊임없이 달라지는데 마음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하니 마찰이 생깁니다. 그 마찰이 반복되면서 괴로움은 점점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불편이었지만 점차 분노나 실망, 좌절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정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출발점에는 이미 보지 못한 전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제를 자각하지 않는 한 비슷한 장면은 형태만 바뀐 채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모름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이후의 흐름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무명이 있으면 행이 생깁니다. 행은 의지적 형성작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습관적 반응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습관대로 반응합니다. 같은 장면을 마주해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굳어진 반응 방식이 먼저 움직이고 그 뒤에 생각이 따라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오래 쌓인 경향이 앞장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비판을 들으면 곧바로 방어하고 어떤 이는 침묵하며 또 다른 이는 과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이러한 차이는 그 순간의 판단이라기보다 반복을 통해 다져진 방향성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택이었지만 여러 번 되풀이되면서 점차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익숙해진 반응은 점검 없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나중에야 의문을 갖습니다. 습관은 편리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늘 같은 길로만 걷다 보면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로 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다 보면 그 틀을 벗어나는 일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습관은 고정된 본성이 아니라 형성된 결과입니다. 형성되었다는 것은 다시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을 조금만 더 천천히 바라보면 자동처럼 보이던 흐름 사이에 미세한 틈이 보입니다. 그 틈에서 우리는 다른 선택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익숙한 방향 대신 새로운 태도를 취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반복하면 그것 또한 또 다른 경향이 됩니다. 이처럼 행은 삶을 굳히는 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꾸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조건이 생기면 자동으로 화를 냅니다. 불안이 많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걱정을 키웁니다. 이것이 행입니다. 모름 속에서 반복된 반응이 쌓여 성향이 되고 업이 됩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반응처럼 보였던 것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점차 하나의 방향을 갖게 됩니다. 그 방향은 점점 더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마치 원래부터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선택과 반응이 겹쳐 만들어진 흔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습관도 걱정을 키우는 경향도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해 온 시간이 층층이 쌓인 결과입니다. 이렇게 쌓인 경향은 이후의 경험을 해석하는 틀로 작용합니다. 이미 화가 나기 쉬운 상태라면 중립적인 말도 공격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걱정이 익숙해진 마음은 작은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합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이 만든 경향 속에서 다시 반응하고 그 반응은 또 다른 경향을 강화합니다. 이 순환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삶의 분위기를 꾸준히 형성합니다. 어떤 사람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경직됩니다. 그 차이는 타고난 본성이라기보다 반복된 마음의 움직임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이미 굳어버렸다고 느끼던 성향도 사실은 형성된 과정이 산물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형성된 것은 조건이 달라지면 다른 모습으로 변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반응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반응이 자라나는 과정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인식이 깊어질수록 자동처럼 보이던 흐름은 점차 느려집니다. 그 느려진 자리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행이 있으면 식이 생깁니다. 식은 의식입니다.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작용입니다. 우리는 중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습관을 통해 세상을 인식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는 공격으로 듣고 누군가는 조언으로 듣습니다. 그 차이는 식의 구조에서 나옵니다. 의식은 단순히 대상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이미 색이 입혀진 렌즈와도 같습니다. 그 렌즈에는 과거의 경험과 감정이 스며 있고 그로 인해 같은 장면도 서로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는 보고 나서 해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해석된 방식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표정이 차갑게 느껴지는 것은 그 표정 자체 때문이라기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준비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예민한 날에는 사소한 말도 날카롭게 들립니다. 반대로 마음이 여유로울 때에는 비슷한 말도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식은 늘 조건과 함께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본 것이 전부라고 확신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의 해석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점을 자각하지 못하면 오해는 쉽게 굳어집니다. 내가 느낀 감정이 곧 사실이라고 여기고 그 위에서 판단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의식의 구조를 이해하면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지금 내가 보는 방식이 유일한 관점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 질문 하나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단정하기보다 다른 가능성을 떠올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스로의 인식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더 유연해집니다. 의식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변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도 절대적인 모습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달리 드러나는 장면들에 가깝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은 이후의 흐름을 바라보는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식이 있으면 명색이 생깁니다. 명은 정신작용, 색은 물질적 요소입니다. 쉽게 말해 몸과 마음의 구조가 형성됩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따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마음이 예민해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몸이 긴장합니다. 이 상호작용이 명색입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은 나란히 존재하는 두 실체라기보다 하나의 흐름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두 측면에 가깝습니다. 어느 한쪽이 변하면 다른 한쪽도 미묘하게 반응합니다. 긴장이 오래 지속되면 어깨가 굳고 호흡이 얕아지며 얕아진 호흡은 다시 불안한 기분을 강화합니다. 반대로 몸을 이완시키고 호흡을 고르면 생각의 속도도 차분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의 문제를 생각만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몸의 상태를 돌보는 일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고 충분히 쉬었을 때에는 같은 상황에서도 더 넓은 여유가 생깁니다. 이 상호 의존성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얼마나 복합적인 조건 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의 감정도 순수하게 정신적인 것만은 아니며 신체적 요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일은 생각의 내용만 점검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몸은 어떤지, 호흡은 어떤지, 자세는 어떤지 함께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감정이 거대한 덩어리처럼 느껴지기보다 여러 요소가 결합된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정으로 보이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완전히 압도되지 않습니다. 몸을 조금 움직이거나 호흡을 조절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경험합니다. 이는 몸과 마음이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명색의 이해는 수행을 보다 구체적인 차원으로 이끕니다. 추상적인 사유를 넘어 지금 이 순간의 신체와 심리를 함께 관찰하는 태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관찰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신이라는 존재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명색이 있으면 유깁이 생깁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 이 6감각 기관이 세상과 접촉할 준비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존재 구조의 형성입니다. 2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통로를 갖추게 됩니다. 감각기관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경험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빛이 눈에 닿고 소리가 귀에 스며들며 향과 맛, 촉감이 각각의 문을 두드립니다. 뜻이라고 불리는 마음의 기능 또한 생각과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이 6가지 문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을 맞이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세계는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항상 영향 속에 놓여 있습니다. 고요히 앉아 있어도 주변의 소리와 공기의 감촉, 떠오르는 생각이 이어집니다. 경험은 멈춰 있지 않고 흐릅니다. 이 통로들이 없다면 세계를 알 수 없겠지만 동시에 이 통로들 때문에 다양한 반응도 시작됩니다. 감각은 중립적인 접점이지만 그 위에서 여러 해석과 감정이 자라날 가능성이 열립니다. 따라서 이 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대상을 만나기 전이 준비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 세계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각기관이라는 조건이 함께 작동해야 경험이 성립합니다. 세계와 나 사이에는 항상 이 접점이 놓여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경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준비된 통로를 통해 실제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유깁이 있으면 촉이 생깁니다. 감각기관과 대상과 의식이 만나면 접촉이 일어납니다. 눈이 형상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 마음이 생각을 만납니다. 이 만남이 촉입니다. 이 만남은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나지만
이후의 흐름을 여는 출발점이 됩니다. 단순한 접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각이 있으며 그 상황을 알아차리는 의식이 함께해야 비로소 하나의 경험이 성립합니다. 이 셋이 어긋나면 경험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깥에서 무언가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만남이라는 조건 속에서 사건이 형성됩니다. 소리가 울려도 귀가 듣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앞에 장면이 펼쳐져도 주의가 향하지 않으면 인식은 흐릿합니다. 이처럼 접촉은 단순히 스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문이 열리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부터 마음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한 번의 만남이 다음 반응을 준비합니다. 아직 좋고 싫음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씨앗은 심어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접촉을 경험합니다. 그중 일부는 금세 사라지고 일부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접촉은 스쳐 지나가지만 어떤 것은 오래 마음에 머뭅니다. 그 차이는 이후에 이어질 반응과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촉은 단순한 시작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면 경험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만남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이어지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촉이 일어나면 수가 생깁니다. 느낌입니다.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우리는 이미 2단계에서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 느낌은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납니다. 무엇을 분명히 판단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은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약간 상쾌해지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스쳐 지나가거나 특별한 인상 없이 흐르는 상태가 생겨납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이후의 흐름을 크게 좌우합니다. 좋게 느껴지면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고 불쾌하면 물러서고 싶어집니다. 별다른 느낌이 없을 때조차도 무관심이라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단계를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느낌이 생겨나는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다음 반응이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기울어진 방향 위에서 생각이 덧붙여지고 말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인상이 나중에는 확신처럼 굳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단지 약한 호감이었는데 반복되면서 강한 집착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슬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뚜렷한 거부감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느낌은 작지만 강한 힘을 지닙니다. 우리는 대개 감정이 커진 뒤에야 알아차리지만 그 뿌리는 이미 2단계에서 내려집니다. 따라서 이 지점을 세밀하게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다거나 싫다는 판단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을 인식할 수 있다면 이후의 흐름은 이전과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느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겨나는 과정을 또렷이 보는 태도가 다음 단계를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느낌이 생기면 애가 따라옵니다. 좋으면 더 원하고 싫으면 밀어내고 무관심하면 무지 속에 머뭅니다. 애는 갈망입니다. 이 갈망이 윤회를 굴리는 힘입니다. 갈망은 단순한 바람을 넘어 마음을 한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힘입니다. 좋은 경험은 반복되기를 바라며 불편한 경험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이 강해질수록 현재의 순간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이미 마음은 다음 장면을 향해 달려가거나 지나간 일을 밀어내느라 분주해집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실망이 커지고 얻었다 해도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불안해집니다. 싫어하는 것을 피하려 애쓸수록 그 대상은 더 크게 의식됩니다. 이처럼 갈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거나 밀어내려는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은 잠시도 고요히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조건을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바람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망이 강할수록 좌절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무관심 속에 머무는 태도 역시 또 다른 방식의 집착일 수 있습니다. 보지 않으려 하고 느끼지 않으려 하면서 문제를 덮어두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마음을 한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갈망이 반복되면 그것은 점점 더 익숙한 경로가 됩니다. 익숙해진 경로는 다시 비슷한 선택을 낳고 그 선택은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같은 패턴을 되풀이합니다. 한 번의 욕구가 다음 욕구를 부르고 충족과 결핍이 교차하며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망을 이해하는 일은 단순히 욕심을 줄이라는 권고가 아니라 마음의 순환 구조를 통찰하는 일입니다. 갈망이 반복되면 취가 됩니다. 단순히 원하는 것을 넘어 붙잡습니다. 내 생각, 내 사람, 내 지위, 내 감정, 이 집착이 나를 단단히 묶습니다. 붙잡는 마음은 점점 더 강한 동일시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대상이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그것이 곧 나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부정당하면 존재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고 관계에 균열이 생기면 자신이 부정된 듯 아파합니다. 지위나 역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 자신을 확인해 왔다면 그것이 위협받을 때 깊은 불안을 경험합니다. 감정도 오래 붙들면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기질이라고 규정하며 다른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집착은 단순한 소유를 넘어 동일시로 나아갑니다. 대상과 나 사이의 거리가 점점 줄어들어 둘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변화는 더욱 두려워집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흔들릴수록 마음도 함께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안전을 보장해주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는 경계를 요구합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경직되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과민해집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상처로 받아들이고 예상과 다르면 쉽게 실망합니다. 이러한 긴장은 관계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내가 원하는 모습에 맞추려 합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갈등은 깊어집니다. 결국 집착은 우리를 단단하게 묶는 동시에 자유로운 관계와 유연한 태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는 것이 다음 흐름을 바라보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집착이 지속되면 그 방향으로 존재가 형성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결국 화를 잘 내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유의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반복된 반응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하나의 성격처럼 굳어집니다. 자주 선택한 방향이 곧 익숙한 자리로 자리 잡고 그 자리는 다시 비슷한 선택을 부릅니다. 화를 여러 번 표현하다 보면 분노는 점점 더 빠르게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불안을 자주 키워왔다면 작은 자극에도 긴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처럼 존재는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축적된 경향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규정하며 살아가지만
그 규정 역시 반복된 경험이 만든 틀일 뿐입니다. 한때는 낯설었던 반응이 어느새 자연스러운 태도로 굳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성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많은 선택과 습관의 흔적이 있습니다. 존재가 형성된다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힘이 모인다는 뜻입니다. 그 방향은 사고방식과 관계 맺는 방식, 세상을 해석하는 틀까지 영향을 줍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 온 경향 속에서 다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은 또 다른 경험을 낳고 경험은 기존의 방향을 강화하거나 수정합니다. 이 과정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삶의 분위기를 서서히 결정합니다. 그래서 유는 단순히 존재한다는 의미를 넘어 형성된 삶의 경로를 가리킵니다. 어떤 길을 오래 걸으면 발자국이 깊어지듯 마음도 자주 지나간 자리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이 모여 지금의 모습을 이루고 앞으로의 선택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면 우리는 현재의 상태를 절대적인 운명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존재가 형성되면 그에 맞는 결과가 태어납니다. 관계의 갈등, 새로운 고통, 또 다른 반복, 이것이 생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굳어진 성향은 그에 어울리는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쉽게 상처받는 구조를 지녔다면 비슷한 자극을 만나기 마련이고, 의심이 많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신뢰의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조건 속에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또 하나의 시작으로 경험합니다. 이 시작은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던 토양 위에 싹트는 결과입니다. 갈등은 우연히 떨어진 불씨가 아니라 오래 쌓인 마른 나뭇가지 위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겪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 다른 장소,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바탕에는 유사한 경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또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묻지만 그 물음 속에는 이미 답이 숨어 있습니다. 형성된 존재는 그에 맞는 경험을 낳고 경험은 다시 존재를 굳힙니다. 이 순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결과가 또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그 반응은 다음 국면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매번 새로운 장면을 맞이하지만 동시에 익숙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생은 단지 육체적 탄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새롭게 드러나는 상황과 정서, 관계의 시작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작은 시작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집니다. 이 과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과만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흐름을 이해하면 현재의 장면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태어났다면 반드시 늙고 사라집니다. 그 과정 속에 슬픔, 탄식, 고통이 따릅니다. 이것이 노사입니다. 형성된 것은 변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관계도 시간이 흐르면 모습이 달라지고 뜨겁던 감정도 서서히 식어갑니다. 몸은 서서히 힘을 잃고 기억은 흐릿해지며 익숙했던 것들이 하나둘 멀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알면서도 막상 맞닥뜨리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붙잡고 있던 것들이 손에서 미끄러질 때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익숙함이 사라질 때 두려움이 따라오고 기대가 어긋날 때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변화는 조용히 다가오지만 마음은 그것을 거부하려 애씁니다. 그래서 상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동일시가 풀리는 과정이 됩니다. 내 것이라 여겼던 것이 흩어질 때
우리는 마치 자신이 일부 사라지는 듯한 감각을 경험합니다. 이별은 관계의 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끝, 한 시기의 마무리, 역할의 변화 역시 작은 소멸입니다. 그때마다 아쉬움과 후회, 아픔이 스며듭니다. 그러나 이 흐름은 특별한 예외 없이 반복됩니다. 시작이 있었다면 마무리도 있고, 형성이 있었다면 해체도 뒤따릅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 우리는 끝을 비극으로만 받아들이지만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것이 자연스러운 전개임을 보게 됩니다. 노사는 단지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이 공통된 귀결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전체 흐름을 통찰할 때 어디에서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12연기를 전생과 윤의 이야기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12연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화가 나는 과정을 보십시오. 무명, 습관적 반응, 인식, 느낌, 갈망, 집착, 분노의 형성, 관계의 파괴, 짧은 순간에도 12연기가 완성됩니다. 이 흐름은 먼 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미세한 찰나 속에서 전개됩니다. 한 문장이 귀에 닿는 순간 이미 마음은 과거의 기억을 불러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상처받았던 경험이 떠오르고 그 기억은 현재의 장면을 특정한 색으로 물들입니다. 그렇게 해석된 의미는 즉시 정서를 일으키고 정서는 몸의 긴장으로 이어집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며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조건의 연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상대의 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구조가 함께 작용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어떤 이는 웃어넘기고 어떤 이는 깊이 상처받습니다.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흐름에 있습니다. 이미 준비된 경향이 자극을 만나 결과를 드러냅니다. 그 결과는 다시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고 그것이 또 다른 반응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서로의 조건이 맞물리면 갈등은 점점 커집니다. 짧은 순간의 반응이 하루의 분위기를 바꾸고 관계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만약 그 과정 중 한 지점에서 알아차림이 일어난다면 흐름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느낌에서 멈출 수도 있고 갈망이 커지기 전에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는 것이 이 가르침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연결을 살피는 순간 우리는 반복의 사슬을 조금씩 느슨하게 할 수 있습니다. 12연기의 핵심은 설명이 아닙니다. 멈춤입니다.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멈춥니다. 느낌에서 알아차리면 갈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갈망에서 멈추면 집착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행이 시작됩니다. 흐름을 세밀하게 아는 이유는 더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방향을 돌릴 수 있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반응이 자동으로 이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는 아주 짧은 틈이 존재합니다. 그 틈을 자각하는 순간 이전과는 다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알아차림은 억지로 누르는 힘이 아닙니다. 좋은 느낌을 밀어내거나 싫은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일어나는 움직임을 또렷이 보는 태도입니다. 좋다는 감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붙잡으려는 충동을 보고 싫다는 느낌이 생길 때 밀어내려는 경향을 봅니다. 그 과정을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확인합니다. 그러면 반응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자동으로 이어지던 고리가 느슨해지고 반복되던 방향이 약해집니다. 이 멈춤은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을 꺼내기 직전의 숨, 표정이 굳기 전에 긴장, 마음이 치닫기 직전이 미세한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다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습관이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깨어있는 선택이 시작됩니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연결을 끊어보려는 그 의도가 바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과를 고치려 합니다. 화를 줄이려 하고 관계를 바꾸려 하고 환경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조건을 보라. 느낌을 알아차리면 갈망이 약해집니다. 갈망을 알아차리면 집착이 느슨해집니다. 이것이 12연기의 역관입니다. 거친 파도를 잠재우려면 물결을 탓하기보다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이미 여러 단계가 지나 나타난 결과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장면만 붙들고 씨름하면 잠시 달라지는 듯해도 곧 비슷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조건을 본다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는 일입니다. 지금 이 반응이 어디에서 힘을 얻었는지, 어떤 기대와 두려움이 배경에 있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태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미묘한 연결을 발견합니다. 사소해 보였던 감각이 다음 단계를 준비했고, 작은 해석이 큰 정서를 키웠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거슬러 살피는 통찰은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습관을 줄여줍니다. 상대의 말, 상황의 불리함, 운의 문제로만 보던 시선이 조금씩 안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면 고치려는 조급함 대신 이해하려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반응을 늦추고 선택의 폭을 넓힙니다. 무엇을 더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덜 얽히기 위한 지혜가 자라납니다. 역으로 흐름을 본다는 것은 사슬을 하나씩 풀어가는 일과 같습니다. 단번에 모든 것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힘이 약해진 고리는 더 이상 우리를 강하게 묶지 못합니다. 이때 삶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과 이해의 장이 됩니다. 조건을 알아차리는 만큼 자유의 공간도 함께 넓어집니다.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생긴다면 조건을 바꾸면 결과도 바뀝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괴로움도 조건 따라 생겼으니 조건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12연기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결정론도 아닙니다. 자각의 가르침입니다. 조건 지어진 것이라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면 지금의 모습이 영원히 이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답답함과 두려움 역시 하나의 과정일 뿐 바꿀 수 없는 본질이 아닙니다. 이 이해는 체념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원인을 살피는 태도는 스스로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찾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어떤 생각이 반복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커지는지 알아차릴수록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자동으로 이어지던 반응 대신 잠시 멈추어 보는 힘이 자랍니다. 그 짧은 멈춤이 새로운 조건이 됩니다. 새로운 조건은 이전과 다른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은 또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이렇게 보면 삶은 닫힌 구조가 아니라 끊임없이 열려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태도가 다음 장면을 준비합니다. 자각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반복을 인식하는 작은 빛과 같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히 약해집니다. 억지로 몰아내지 않아도 보이는 만큼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미래를 약속하는 교리가 아니라 현재를 바꾸는 실천입니다. 조건을 살피고 연결을 이해하고 그 사이에서 깨어있는 선택을 하는 것.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흐름을 알아차리는 존재로 서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태어나고 매일 늙고 매일 사라집니다. 한 생각이 태어나고 감정이 자라고 집착이 굳어지고 괴로움이 완성됩니다. 이 흐름을 보는 순간 자유의 문이 열립니다. 12연기는 외우는 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처음 떠오르는 생각도 하나의 시작이고 밤이 되어 잦아드는 감정도 하나의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사건 속에서만 변화를 찾지만 실제로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 속에서 수많은 시작과 끝이 이어집니다.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이미 하나의 세계가 펼쳐지고 그 기억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또 다른 전개가 시작됩니다. 그 전개는 말이 되고 표정이 되고 행동이 되어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다 힘을 잃으면 조용히 사라지지만 흔적은 다시 다음 순간에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삶은 단단한 덩어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장면들의 연속입니다. 이 흐름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각각의 장면에 휩쓸립니다. 기쁨이 오르면 영원할 것처럼 기대하고 불편함이 오르면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은 머물지 않습니다. 생각도 감정도 조건이 갖추어질 때 나타났다가 조건이 흩어지면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붙잡아야 할 것도 밀어내야 할 것도 아니라는 이해가 싹트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판단하지 않고 비추기만 합니다. 이 가르침 역시 좋고 나쁨을 나누기보다 지금 어떤 연결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빛을 통해 우리는 반응의 한가운데서도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새로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이후로 화를 낼 때, 불안이 올라올 때, 무언가를 강하게 원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느낌인가? 갈망인가? 집착인가?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다면 이미 연기의 사슬은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12연기입니다. 괴로움의 지도이며 해탈의 지도입니다. 이 가르침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하루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통찰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을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감정은 적이 아니라 배움의 자리가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불안이 스며드는 순간에도 우리는 흐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찰하는 자리는 반응에 휩쓸리는 자리와 다릅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여백이 있고 그 여백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틈에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더 붙잡을 것인지, 내려놓을 것인지, 더 밀어낼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 이 작은 선택이 쌓이면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예전과 같은 자극 앞에서도 다른 태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관계도 말도 행동도 서서히 변화합니다. 거창한 변혁이 아니라 미세하지만 분명한 전환입니다. 그 전환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투명해진 마음은 상황에 덜 매이고 자신과 타인을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결국 이 길은 세상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더 또렷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분명히 아는 것, 그 자리에서 시작된 지혜가 삶 전체를 비춥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